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이제 온라인 주간이 시작이 되었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그 시간에 내용 숙제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체지구 마지막 시간으로 요것만 이제 다 하고 나면은 우리가 다음 주 오프라인 수업에 왔을 때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우리가 탐구, 수행평가를 하나 할 예정인데, 자, 이 내용 숙지가 잘 되어 있으면 그 수행평가를 할 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마지막 시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 시간에 이제 뭘 배웠나 잠깐 되살펴보면은 우리가 지층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이 먼저 생겼고 후에 뭐가 생겼는지 상대 연령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 상대 연령을 추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석을 이용하거나 암상을 가지고 대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화석만 보고도 그 화석이 어느 시대에 살아서 우리는 그 화석 비교를 통해 이 지층이 과거 거고 이게 현재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상대 연령을 추론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이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석 대비였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서 쓰이는 이제 화석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화석을 알면 그 지질 시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질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화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디서 많이 발견이 되냐면 퇴적암에서 많이 발견돼요. 왜 그럴까요? 그쵸? 많은 변화를 겪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변화를 겪으면 화석의 형태가 많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퇴적암에서 우리가 발견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화석이 생성되는 조건 4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오랫동안 보존이 되겠죠? 자, 화석의 요 생성되는 조건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메모리 되고 후에 우리가 그거를 캐서 보고 그 화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읽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화석이 되는 조건들이 이제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빠르게 묻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물이 죽고 나서 공기와 산소와 많이 맞닿게 되면은 어떤 작용이 일어나지? 그치? 산화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럼 이 산화작용이 일어나면 생물들이 형체를 볼 수 없게 변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석이 매몰되고 난 다음에는 이 산화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빠르게 묻혀야 한다는 조건을 가집니다.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죽은 다음에 단단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하기도 하지만 원래 이루고 있던 물질들이 단단한 부분으로 치환되고 그리고 재결정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일어나야지만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 작용을 뭐라 하냐면 화석화 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성분이 화석화 작용을 빠르게 돼야 된다. 마지막 4번째, 퇴적암이 형성된 후에 지각 변동이나 변성적 열이나 큰 압력을 받지 않아야지 어때요? 보존이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4가지의 조건을 완벽하게 맞추면은 비로소 화석이 되고 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캘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요거는 이 그림은 교과서 67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자, 잘 나와 있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공룡이 중생대 때 지표에서 살았어요. 그죠? 그러다가 얘가 죽었어요. 근데 어떤 작용? 죽고 나서 빠르게 화석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얘가 땅속에서 보존이 되고 차곡차곡 퇴적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현재로 왔어. 현재로 오면은 표면에 있던 게 풍화 침식을 받으면서 깎여 나가고 비로소 여기 안에 있던 화석들이 발견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 화석을 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그 지질 시대가 어디였냐? 이 암층 자체가 어떤 지질 시대에 있었나? 라는 지질 시대를 추론할 수 있고 두 번째 뭘 알 수 있을까요? 얘가 살았던 환경까지도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화석을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화석이냐면 표준 화석이에요. 이 표준 화석은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화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룡이 만약 발견이 됐다 볼게요. 이 지층에서 공룡이 발견됐어. 그러면 그 지층은 중생대에 생겼던 지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볼게요. 강원도 가면 삼엽충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삼엽충을 보고 우리는 고생대였구나. 요 강원도라는 땅 자체는 고생대 땅이었구나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화석을 우리가 표준화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표준화석이라고 붙일 수 있으려면 생존기간이 어때야 될까? 그 시대에만 살아야 되니까 생존기간이 짧아야 되고, 그리고 많이 발견이 돼야겠죠. 그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분포 면적은 어때야 될까? 여기저기 있으면 안 되고 딱 거기에만 있어야겠죠. 그래서 분포 면적은 우리가 생존 기간이 짧은 이 분포 면적 자체가 넓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넓어야. 그래서 지질 시대를 구분을 하려면 일단은 생존 기간이 그 시대에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화석들이 어떻게 많이 여러 군데 분포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표준 화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은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자, 삼엽충, 방추충은 고생대를 지칭하는 표준 화석이고, 암모나이트 공룡은 중생대의 표준 화석, 화폐성 매머드는 신생대의 표준 화석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매머드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 지층은 신생대였구나 라는 지질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시상화석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시상화석은 얘를 가지고 그 시대 때 환경을 지시하는 거예요. 환경. 그러니까 생존 기간은 상관이 없어요.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되고. 그래서 생존 기간은 길고 환경 변화에 어때야 돼? 민감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민감하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 환경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산호 같은 게 우리가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살았다라고 하죠. 산호. 그래서 산호가 발견되는 지역은 그 시대 때는 따뜻했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고사리 같은 경우는 온난하고 다습한 육지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생물이에요. 그래서 고사리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 때 온난다습했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 됐죠? 얘들아, 여기 두 개 차이가 뭘까? 지금 보세요. 삼엽충부터 매머드까지를 보면은 지금 현재 볼 수 없는 것들이죠. 그 시대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호, 고사리 같은 거는 그 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대에 상관이 없이 환경만을 지시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에서도 우리가 분포 면적이랑 생존 기간을 축으로 해서 보면은 분포 면적이 넓고 생존 기간이 짧은 여기에 몰려 있는 게 우리는 표준 화석이라고 지칭할 수 있고, 자, 시상 화석 같은 경우는 생존 기간이 어때야 돼? 넓어. 하지만 분포 면적, 그 환경에는 좁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시상 화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뒤로 넘겨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질 시대 연대표를 만드는 걸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연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추려서 볼게요. 자, 근데 첫 번째부터 해보면, 자, 고사리 화석을 보고 과거 환경을 추정한대요. 즉, 무슨 종류? 그쵸? 시상 화석을 가지고 기후, 환경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연구 방법은 화석 연구법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얘들아? 기후 연구하는 거. 고기후. 과거에는 어떤 기후였나? 자, 두 번째, 뭘 보고 또 기후를 알 수 있냐면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 우리가 기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를 나무 나이테의 폭을 가지고 아는데, 만약에 기온이 높고 그 시대 때 강수량이 많았어, 습했다라는 거죠. 고온다 습했으면 나무의 폭이 어떻게 되냐면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폭이 넓고 밀도가 작아지는 이런 것을 가지고 나무의 나이테, 이 간격을 가지고 그 시대의 기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요거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 알아두세요. 기온과 강수량이 많으면 폭이 어떻다? 넓어진다 라는 거. 다음 세 번째는 꽃가루를 가지고도 기후를 알 수 있다라고 하고, 네 번째 석순을 가지고도 알 수 있다라고요. 석순은 어디 있죠, 얘들아? 동굴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석순의 길이를 가지고 강수량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석순 연구로도 과거 고기후를 알 수 있다. 자, 다섯 번째는 별표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다섯 번째는 빙하 코어 연구예요. 그래서 남극이나 북극에 이런 식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런 얼음을 캐요. 캐면은 여기 이런 식의 줄무늬 모양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과거의 대기 성분도 알 수 있고 환경도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기 성분, 환경, 기온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기온을 알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산소, 동위, 원소, 비를 가지고 우리가 기온을 추정해요. 그 산소, 동위, 원소, 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숨 쉬고 있는 산소의 질량수는 보통 얼마죠? 그쵸, 16이에요. 근데 16산소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성자 수가 달라지면 질량수 18인 산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을 가지고 그 시대의 기온을 알 수 있는데, 그 산소, 동위, 원소비는 18산소, 16산소 이 원소비를 사용해요. 그럼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바다고, 바다가 얼어서 여긴 빙하예요, 빙하. 근데 우리는 뭘 캔다? 여기 빙하에 있는 얼음을 캐서 보는 거예요. 자, 여기는 바닷속. 자, 바닷속에는 16산소도 있고 18산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온이 높았다라고 추정을 해볼게요. 자, 기온이 높으면 어떻죠? 증발도 잘 돼요. 그래서 16산소도 증발하고 조금 더 무거운 18산소도 이렇게 증발을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온도가 낮을 때보다 온도가 높을 때 18산소, 그러니까 질량수가 큰 애의 증발 비율이 어떻게 될까? 높겠죠. 그래서 바닷속에 있던 이 산소들이 온도가 높으면 크게 증발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떨까, 얘들아? 이 산소가 증발해서 어디로 갈까? 하늘로 가겠죠. 하늘로 가서 이렇게 구름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얘가 비나 눈이 돼서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눈이 되면 다시 이 빙하 속으로 오겠죠. 그쵸? 그러면 온도가 높았을 때라고 하면 증발이 잘 되기 때문에 비로 가는 이 빙하 속에 있는 18산소의 비도 어떻게 될까요? 크게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온도가 높을 때에는 빙하 속에 18산소, 16산소 이 비 자체가 어떻게 된다? 증발을 많이 하니까 높아지는 경향성을 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닷속은 어떻게 될까? 바닷속에서 상대적으로 증발을 많이 해버렸으니까 비 자체가 내려가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 빙하 속의 산소, 동위, 원소, 비는 증가를 하지만 바닷속에선 증발을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비가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를 가지고 그 시대 때 온도가 높았냐 낮았냐를 추정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되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유공충을 가지고도 이 유공충 속에 있는 산소, 동위, 원소, 비를 가지고도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은 대학에서 연구하는 거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기후를 알 수 있구나, 그냥 그런 것들만 보면 되겠어요.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했던 것 중에 많이 나오는 거 빙하코어 분석, 요거 산소, 동위, 원소, 비로 기후 파악하는 거 다시 한번 예제를 보고 해볼게요. 자, 빙하의 얼음을 구성하는 물 분자에는 16산소랑 18산소가 있는데 이 비를 가지고 기온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빙하코어 가나가 있어. 가나가 있는데 두 시기에 동위 원소비를 측정을 했더니 누가 더 높았대? 가와 나 중에 16산소, 18산소의 비가, 자, 뭘 본 거야? 빙하코어를 본 거야. 빙하 속
빙하 속 비율을 봤더니 가보다 나에서 높았다. 그렇다는 소리, 나에서 높았다는 이유는 뭘까? 온도가 높으니까 증발을 잘해서 빙하 속에 많이 쌓였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기온도 가보다 나가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게 돼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건 뭐냐면 이제 지질 시대를 구분하기 위한 조건인 화석이 어떤 화석을 가지고 우리가 지질 시대를 구분할 수 있나? 시대를 구분하는 표준 화석이 있고 환경을 제시하는 시상 화석이 있다. 이 조건에 대해 공부를 했고, 두 번째, 그다음 기후를 알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나? 그래서 화석, 나무 나이테, 빙하 코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거의 기후들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 공부했어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가 4문제가 있어요, 얘들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지질 시대에 따른 해양 생물 화석의 산소 동위 원소비 나타낸 거죠. 해양이라고 했으니까 바닷속에 동위 원소비를 본 거겠죠. 그러니까 바닷속의 동위 원소비가 높다라는 거는 증발을 잘 못했으니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고생대 이 시대 온도가 낮은 게 되겠고, 상대적으로 이 비시대일 때는 산소 동위 원소비가 낮아요. 그렇다는 소리는 바닷속에서 증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낮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온도가 높았구나 라는 간접적인 이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러면 지금 4문제가 있으니까 4문제 풀고 풀이는 학교에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온라인 첫 번째 시간이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실제로 이렇게 고기후 방법을 통해 알았던 추정 방법을 토대로 지질 시대의 기후를 이제 판단을 하고 지질 연대표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교과서 복습 제대로 하세요.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